안녕하세요. 잘하는 변호사 이세한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각종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송환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72명 가운데 무려 현재까지 55명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송환된 피의자 중 나의 자녀가 또는 배우자가 혹은 연인이,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휴대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고 아마 휴대폰은 압수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 계신 가족이나 친척 여러분들께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만약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사건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되신 분들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던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많이 느꼈고, 아마도 피의자로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처벌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바로 현금 전달책이라든지 송금책, 이러한 조직 내에서 하책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적발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고, 처벌 형량도 비교적 낮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겠다라고 해서 캄보디아 국제협력수사를 통해서 송환을 해왔던 이 조직들은 상책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피라미드 조직의 최소 중간 이상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기죄, 보이스피싱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받기보다는 범죄단체 조직죄 또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범죄단체 활동 또는 가입으로 구속이 된 다음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로맨스 스캠 또는 불법 도박, 노쇼 사기, 범죄 유형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각 범죄의 유형도, 구조도 다르고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나는 억울하다, 아니다 라고만 대응을 한다면 형량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처럼 구속 상태에서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론 국선 변호인 선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산지검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사건은 대규모 인력이 한꺼번에 입국이 되는 과정에서 영장 전담 판사님도 긴급하게 투입이 되고 국선 변호인도 긴급하게 투입이 돼서 현장 대응을 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전 과정에 걸쳐서 또는 법정에서 충분한 대응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 안타깝게도 대부분 구속이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미 구속되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첫 번째, 처음에 갈 때는 몰랐다, 난 속아서 갔다, 취업 사기를 당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인 소개 또는 가족, 친구의 소개, 이렇게 소개로 가는 경우가 많고, 처음엔 정말로 모르고 가족들한테도 자기가 좋은 곳에 취업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서도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는 위협을 느꼈다, 어떤 심각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이 많이 물어봐요. 어떤 폭행이 있었나요? 어떤 협박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실질적인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랬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범죄 행위를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폭행과 협박이
나의 생명에 위협이 될 심각한 현실적인 위협이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냥 내가 스스로 혼자 여기 저 사람 말 듣지 않으면 큰일 날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건 뭔가 이상한데? 내가 생각했던 건 너무 다른데? 라고 했다면 이것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느냐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텔레그램에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시도가 있었느냐 여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었느냐 여부를 스스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형량을 줄일까요? 이러한 형량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부인을 해야 되느냐 부분도 결국에는 소송 전략에 관한 부분이고, 이것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 협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기죄로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 가해 및 활동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범죄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본인의 형량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수사를 받았다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수사기관이 이미 조직도를 다 그리고 조직도 이름 땡땡 누구 별명까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범죄단체 조직에 몇 명이 있었는지, 지금 잡지 못한 피의자가 몇 명인지도 거기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 협조, 그 검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른바 공적서를 받는 방법들, 이런 것이 감형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범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요, 그 고의가 확정적 고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미필적 고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무죄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본인한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속여서 갔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처음에 갔을 때에는 고객들의 자산관리, 투자 권유의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이건 보이스피싱이야 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 부분에 있어서 어필해 볼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조직 내에서 나의 역할,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부분입니다. 가장 최상선, 그러니까 책임자 역할에 있는 간부들의 경우에는요, 당연히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최상선의 경우에는요,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징역 5년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제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양형에 있어서 고려돼야 되는 요소들은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요소들은 당연히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구속된 당사자가 직접 정리해 설명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또는 나의 지인이, 친척이 이런 사건에 연루된 걸 갑자기 알게 되었다, 그러면 접견을 가서 무엇을 확인하고 법률 상담을 받아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피의자가 정확히 지금 어떤 사건에 가담되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1단계라는 것이죠.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인지, 로맨스 스캠인지, 투자 사기인지, 노쇼 사기인지 어떤 부분에 연루되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 받고 있는 죄명이 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억울했는지, 억울한 부분을 경찰 수사관에게 이야기했을 때 수사관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면 당사자에게 영장 청구서를 교부해 주거든요. 이 영장 청구서를 가져오시면 법률 전문가들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으시면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이미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없던 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었죠. 캄보디아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캄보디아 송환 사건은요,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과는 접근 방법이 다른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본격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수사기관의 말 한마디, 그리고 법정에서의 말 한마디가 형량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미래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피의자들은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